뉴스업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사건은 어디서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 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최장 6달인 구속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윗선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도 윤 대통령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네,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공휴일 동안에 일반인 접견이 제한되어서 지난 설 연휴 동안에는 변호인 접견만 이뤄졌는데요.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접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이어간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도 변호인들을 만나며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한 번 이뤄지고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 신청을 받습니다.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서울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들이 너무 많아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구치소 집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설 연휴 동안에도 매일 진행되었던 구치소 앞 집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이어서 구치소 앞에는 10명 안팎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탄핵 우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아직 모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시작되고 외부 인사들이 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도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부대를 추가한 모두 6개 부대를 배치해 탄핵 찬반 측을 분리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 정해질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된 법정에 직접 서겠다고 밝힌 만큼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되도록 직접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정할 방침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는 2월 법원 인사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형사합의 25부 재판장이 인사 이동할 경우 새로운 재판장으로 교체되고 본격적인 재판에 나서기 전 적응 과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현직 신분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 처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지 16일 만에 첫 공판준비 기일이 잡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지 25일 만에 첫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재판도 다음 달 중순에는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탄핵 심판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예정된 만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절차 중지를 신청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과반수, 즉 현재 기준 8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시 본궤도에 오릅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대에 서는데 윤 대통령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증언이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주 열리는 탄핵 심판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거나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인 만큼 국회 측이 주신문을 하고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인 만큼 대통령 측과 증인 사이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변론 기일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했던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직접 신문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대 신문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직접 신문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보일지도 비춰질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신문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증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해 대통령과 증인 사이 가림막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긴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여야가 해석한 설 민심이 크게 엇갈리던데 지난 설 연휴 동안 두 분이 직접 읽은 민심은 어땠는지부터 궁금한데요. 먼저 박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거의 선거 국면에 준할 정도로 무당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치 고관여층화 되면서 아무래도 좀 화합을 이끌어야 될 가족 간의 화합이 되어야 될 명절 이 밥상에서도 좀 정치적으로 과열된 양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조금 그런 양상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좀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무거운 책임의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명절에도 양당 간에 조금 메시지에 과열된 양상이 있었는데 좀 민주당에서 좀 과하게 좀 국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극언들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곧 그곳으로 갈 테니 걱정 마라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뭐 신정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구속 기소에 대해서 좋아서 발 뻗고 잤다, 명절에 안주거리로 삼아서 잘 보내시라,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들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열에 어떻게 여야 한쪽 책임만 있겠습니까? 양당 모두 다 책임의식을 느끼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야 될 이제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특정 진영을 좀 악마화하고 이 안티테제로 매달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새해 또 아침이 밝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좀 이제 정당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뭐 정치 얘기를 하면 10만 원을 내고 얘기를 해라, 이런 벌금이 있는 집도 있다고 하는데, 자, 이전 최고께서는 설 민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종도에서도 족발집에 갔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관련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사실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놓은 약속은 잘못했을 때 뭔가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또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행태들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절 이런 방구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뭘 잘못했냐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거죠. 어머니 집이 이제 대전이어가지고 대전 내려갔더니 구청 앞에 무슨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냐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연대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제발 회식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님, 이런 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2월 3일 이 내란 이후에 많은 회식들이 취소됐다는, 제가 한 분을 인터뷰했더니 130번의 이 예약이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0개나 취소가 됐다고요. 이제 전화만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예약 전화가 아니라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일까 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라적으로 비극이고 국민들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죄송함을 말씀드리고, 어찌됐건 내란과 관련된 것은 빨리 끝내고 경제 회복에 집중해달라, 이러한 목소리가 제가 들었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통합도 그렇고 내수가 얼어붙은 것도 그렇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이제 헌재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재판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는데, 자, 보석이나 탄핵 심판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방금 이제 민생이 힘들다, 그 국민의힘이 반성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방금도 내란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여전히 내란 상황이 마치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좀 불안감을 저는 조성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자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계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예.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사 재판도 거의 주 2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헌법 재판도 주 2회씩 변론 기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정상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서도 이 같은 이 사건을 심리를 할 때에는 헌법재판을 중단할 수가 있다라는 또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 측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보석에 있어서도 이 서부지법에서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15글자로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와의 공정성 논란도 있었는데, 이미 기소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 것이고,
그렇다면 구속을 더 시켜야 될 더 이상의 법적인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을 구속시켜둘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당연히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이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이 당연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분이 지금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사법이 다 잘못됐고 오히려 자기 자신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세상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또다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 아주 불확실성으로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 질서 유지 자체가 또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아마 상식적으로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나 이런 걸 신청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허락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을 잠시 멈출 수 있다라고 이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또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권리 상태가 형사 재판 때문에 지속적으로 탄핵 심판이 뒤로 미뤄진다라고 한다면 국민 불안과 이 지금의 어떤 민생의 어려운 민생고는 훨씬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지금 선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없는 상태를 더 뒤로 미루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주장도 저는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헌법재판소와 지금 야당 사이에 어떤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워딩을 그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는 또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관계를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 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법관들 중에 약 3%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이 법관들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사실 승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몇 단계씩 계속 승진을 시키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이 대법원뿐만 아니라 이 헌법재판소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 우리 사법체계 전반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과 임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지금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은혁 재판관도 사실 우리법 연구회의 행동대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법부의 하나회 개념으로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제 우리 국가적인 국민적인 이 판결을 이끌어야 될 사법부가, 그러니까 삼권 분립의 중심 축을 또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부가 이렇게 3%밖에 안 되는 특정 소위 개파에 휩쓸려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그런 정파성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뭐 세월호 그 음모론을 또 추종을 하는 뭐 그런 글들을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유엔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마치 점령군 취급을 하면서 북침을 옹호하는 듯한 또 그런 얘기들을 또 했었거든요. 이제 본인은 북한을 지칭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궁색한 변명으로 저희는 보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채워가면서 있는지 그 자체에도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지금 당장도 막 동생이 이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그런 시위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또 이제 임미선 재판관인 상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편향된 재판관들이 답정너식으로 이렇게 판결을 했을 때 과연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죠. 보란 듯이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4 이틀 일한 방통위원장을 4명이 파면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파적 색깔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도 당연히 견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2년 반 동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시도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제대로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전 국민의힘에 묻고 싶어요. 사회적 합의, 우리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헌법 제1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일단 확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지금 국힘에서 이제 재판관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은 사법 질서를 그동안 대통령이 무시해왔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적과 인연이 있는 재판관이라고 해서 재척 사유가 되나요? 본인과 재판관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척하는 사유는 봤지만 저는 이런 경우 회피하고 기피하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지금 8명 중에 7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회에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의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사법질서 체계, 그다음에 법치를 굉장히 강조해 오셨는데 과연 그 법치가 앞으로 지켜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이 같이 따라올 거라고 보고요. 예. 이렇게 계속 가면 지금 사회가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은 좀 자제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는 구치소에서 일반 접견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몇몇이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현직 참모들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좀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네. 사실 계속해서 내란을 저질렀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제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도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그건을 쏟아부으면서 마치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행세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사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이 재척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촌 이하 가족 재판은 재척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르면 사실 재척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 동문들이지 않냐라는 식의 물타기랑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이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라는 것이 사실 이 공수처에서 가족 접견까지 금지하는 식의 또 이 비인도적인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석기의 내란 공모 사태에서도 내란 사태에서도 가족 접견까지 막지는 않았는데 현직 대통령한테 좀 지나친 조치들을 취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정치적 관계 이전에 모두 다 인간적인 관계들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 특검을 발의하면서도 이 인간적인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또 흘리기도 하셨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대통령에 대한 접견까지 또 지나치게 의미 부여해서 공격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가족이라고 해봐야 그러니까 모친 한 분과 이 김건희 여사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없이 반려동물들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접견까지도 다 정쟁화를 하는 것 자체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 저희가 정치를 하더라도 이 인간적인 좀 도리와 좀 예우는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전 최고께도 지금 박 대변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반박 네. 기회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접견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내란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제가 그 영상으로 봤거든요.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국회를 짓밟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제가 내란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가졌을 법하고요. 그리고 내란 이후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뭐 접견을 가신다는 것 자체가 뭐 인간적인 도리 아니냐라고 사실은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면서 사실은 구구파들이 지금 주류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오히려 한국이 선거제도 자체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국힘과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극우파와 극좌파가 주류로 오는 데 있어서의 장벽 역할을 전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구구파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이 그대로 지금 사법질서를 부정하면서까지 서부지법 난동 사태까지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부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결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극우파들이 지금 저는 주류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질서를 굉장히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준다.
사실상 빨리 손절하는 게 맞는데 손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민주공화국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문이 들어요. 예.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과연 앞으로 법질서나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법질서 체계 내에서 선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이 걱정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지금 시점이 아주 교묘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 체제 내에서 당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나온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자,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내란이라고 단정을 하시지만 이런 초유의 사태에서도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 여러 소위 친문계 의원들과 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좀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민주당 자체도 지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수라장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문 전 대통령이 또 화합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건대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갈라치기,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고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국론을 철저하게 분열시켜서 그 임기 말까지 4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화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합을 얘기하면서 마치 당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식의 메시지는 냈지만 저는 이 두 사람 간의 앙금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재명 대표로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이 소위 친문학살로 입지를 잃었던 이 친문계가 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통합의 행보로 보이긴 하지만 아주 박한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자, 이전철 교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정 부분 아픈 지적이지만 좀 받아들일 대목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처럼 계속해서 갈라치기, 분열 이런 이제 책동을 정치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이제 수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좋은 판단을 받을 때 선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에 일단 화합부터 도모하려고 하는 저 시도 자체는 전 좋은 것이라고 보고요.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뭐 비명계라고 하는 뭐 우린 그 구분에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언론 구분이건 국민들의 어떤 인식선에서 그러한 인식의 어떤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어찌됐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불안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뭔가 갈라치기를 할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할 것 같다. 이러한 이미지는 좀 씻어내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담보해주는 그런 행보들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좀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저는 앞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 당연히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한 김에 바로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자, 국민 절반가량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준 것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연장 여론보다 높은 것이 통상적인 사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저희가 비상계엄 사태를 배척하고 보더라도 사실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의 정권 교체와 연장에 비슷하게 따라붙거나 정권 연장이 더 앞서는 여론조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민들은 견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더 크게 좀 이렇게
소통을 치실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인 여건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저는 국민들께서 사실상 지금 민주당 자체가 여당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90석의 입법 권력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151명 정족수로 탄핵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이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시킬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권한대행을 할지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법부와도 무슨 뭐 내통을 메신저 역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 권유를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또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자체가 거의 삼권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시민사회까지 카톡 검열이나 여론조사 검열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적인 상황에서 이 정권 교체의 연장 여론과는 다르게 이 추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전 이재명 대표의 확장성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지금도 사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 탄핵의 속도만 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안티테제로만 집권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권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국민들이 민주당을 뽑아야 될까? 왜 이렇게 더 불안을 더 부추기는 권한대행들을 줄탄핵을 시키면서 이런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 스스로가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 의견이 높은 것 자체도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각보다 높은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탄핵 이후에 거의 2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일정 부분 여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급파들을 가운데로 끌고 오면서 일정 부분의 여론 작업이 전 힘을 얻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철석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이것을 약간 이런 조사에 취하게 되면 저는 사약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거나 혹은 거리를 두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대로 간다면 아마 다음번에 국민의힘에서 또 대통령이 나온다면 또 계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께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저대로 간다면 아마 저 결과대로 그대로 대선 결과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해석을 참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민주당은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도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쓴 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간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높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민주당의 무능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주는 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개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당연히 돌아볼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지지율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연해하거나 뭔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 쓰려고 해서 뭐 여론조사가 잘못됐다 이러한 식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흐름적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여기에 와 있구나 우리가 뭘 더 개선해야 되겠다 이러한 모습을 더 보여줄 때 오히려 수권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만 반박을 드리자면 사실 극우파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극우라는 정의 자체가 그 극단적인 민족주의 파시즘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민족주의 소위 이제 북한을 추종하고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민사회 통제를 일상화하는 그런 정당을 하나만 꼽아보자면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도 잘못됐고 이 지지율 40% 가까이를 유지하는 이 수권 집권 여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한 애티튜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민주당의 최고위 회의에서 소위 극좌 유튜버인 김어준 씨까지 여론조사까지 인용을 하면서 회의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극좌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은 사실 이미 사약을 들이킨 꼴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뱉어내야 되는 입장인 건데 국민의힘이 또 비상계엄을 할 수가 있다. 민주당은 196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제라도 할 수 있죠.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해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감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숫자 이면을 봐야 한다라는 데는 이제 두 분 다 의견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어느 쪽에는 이제 사약이 될 수도 있고 쓴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이 여론조사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30%를 넘기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5%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2위가 지속적으로 김문수 지금 장관
보관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전 최고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표가 보여주는 게 저는 극우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내각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사과를 하라고 할 때 유일하게 사과를 안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라고 지금 오히려 되묻는 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저런 분이 높은 득표를 받으니까 저분이 그러면은 실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러면 저 태도와 이 자세를 그대로 견지를 할 텐데 그러면 계엄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안을 거두시진 않으실 것이라고 보고 다만 저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지금까지 분열과 어떤 반목과 이런 정치,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가는 가운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런 경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책임성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라도 지금 다수당이고 민생을 신경 쓰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전 충분히 국민들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다음 김문수. 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사실 지금 좀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15% 얻고 있지만 본인이 출마 선언도 한 적이 없고 저희 당에서 그렇게 뭔가 뭐랄까요, 지도부 내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뭔가 드러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경선을 통해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 또 득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민생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자정될 여지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자정될 여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위 극우나 이 일극 체제의 위험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 민주당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만약에 저 중 한 사람이 후보가 된다라고 해도 이 당내 이제 여러 지분들을 나눠 가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내에서 견제가 가능한 구도입니다. 저희는 구심점이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유연한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민주당은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근처 공항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와 군 헬기의 충돌 뒤 추락 사건으로 두 항공기에 탑승한 6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군 헬기에 비극적 실수가 있다고 말했는데 왜 여객기를 피하지 못했는지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한 뒤 추락한 포트맥 강에선 밤새 진행된 수색 작업이 날이 밝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숨죽여 기도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며 생존자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Sadly, there are no survivors. This was a dark and excruciating night in our nation's capital and in our nation's history, and a tragedy of terrible proportions. As one nation, we grieve for every precious soul that has been taken from us so suddenly. 존 도널리 워싱턴 DC 소방서장은 생존자 구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구조 작업에서 희생자 수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포토맥 강에서는 희생자 수습을 위한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고 강의 수심도 꽤 깊어서 수색 작업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여객기가 추락해 260명 전원이 사망한 이후 최악의 민간 항공기 추락 참사. 미국 국민에겐 충격 그 자체입니다. About then we all got the realization that that could have been us. If it had been a matter of seconds, minutes at most, that could have been us. And it was rocking. 미국 당국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군 헬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를 피하지 못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까운 레이건 공항은 미국 내 비행편이 많아 혼잡하고 공항 근처에 펜타곤도 있어 평소 군용기 비행도 잦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사고를 일으킨 군 헬기가 일상적인 야간 비행 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비극적인 실수가 있었다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번 출항 여객기에 한국계 10대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미 영사 업무 관계자는 현지 시간 30일 추락한 여객기에 타고 있던 10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진아한의 소속 클럽과 현지 한인사회에 확인한 결과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진아한이 소속된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의 더그 제그힙의 최고 경영자는 진아한과 10대 남자 선수 스펜서 레인이 두 선수의 모친들과 함께 사고기에 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아한이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미국의 전국 스케이팅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석했던 것으로 미뤄 국적은 미국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30초 전에 공항 관제탑에서 헬기 조종사에게 착륙 중인 여객기를 피해가라고 교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8시 52분쯤 로널드 레이건 공항 관제탑에서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를 급히 호출합니다. 헬기 조종사에게 호출보호 CRJ로 불리는 여객기를 피해 뒤로 지나가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헬기 조종사는 보인다고 답했지만 몇 초 뒤 관제탑에서 다급한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64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군인 3명이 탑승한 블랙호크와 충돌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회견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전 정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바이든 정부 당시 이른바 다양성 채용 정책 때문에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항공 관제사 채용 기준이 낮았다는 겁니다. The FAA's diversity push includes focus on hiring people with severe intellectual and psychiatric disabilities. That is amazing.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의 다양성 추진이 이번 사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CNN 등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는 SNS를 통해 안전이 최우선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근교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애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SNS에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주미 한국 대사관 SNS의 영문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 사고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SNS 글을 통해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아픔이 아물기도 전 혈맹의 나라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에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과 미국 국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당과 미국인은 연대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 감식은 아직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기체에 남아있는 연료로 자칫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계 당국은 위험 평가를 마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난 지 벌써 나흘째. 여객기를 만든 프랑스 측 조사위도 사고 조사에 합류했지만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은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고기에 남아있는 16톤 규모의 항공유입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칫 연료에 불이 붙어 폭발과 같은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연료뿐 아니라 승객용 비상산소 용기 등 위험물이 그대로 기체에 실려 있다며 본격적인 원인 규명 작업에 앞서 기체가 안전한 상태인지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감식 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조위와 프랑스 조사위 측은 오늘 오전 사고 기체에 대한 안전평가를 우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감식에 앞서 남은 연료를 배출할 필요가 있는지 또 화물칸이 손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과정에서 항공유를 빼내야 한다면 최소 24시간 이후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곧바로 합동 화재 감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화물칸 안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승객들이 맡긴 위탁 수화물에 대한 반환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28일 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당시 직접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던 승객은 YTN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항공사 측에 별다른 안내나 지시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초 별도 안내 방송이 없었다고 했던 항공사 측은 탈출 지시 방송은 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화재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A씨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된 기내 상황이 생생합니다. 스프레이처럼 나오다가 조금 있다가 바로 그냥 연기가 그냥 확 쏟아지면서 불꽃이 확 보였어요. 캐리어 올리거나 하는 선반 있잖아요. 그쪽에서요. 앞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비상구 문을 열고 탈출했는데 당시 어떠한 안내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쪽으로는 또 이동도 안 되고 사람들이 막 쫙 밀려가지고 그래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문 열어야 돼 해서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거든요. 주위엔 성분이 없었어요. 탈출하는 방송 자체가 없었어요. 화재 당시 에어부산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승객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서 에어부산은 별도의 안내 방송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기장이 비상탈출을 의미하는 이베큐에이트라는 말로 지시 방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승무원들이 이를 복창하는 등 비상탈출 조치를 절차대로 수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승객이 비상구 문을 개방하려면 반드시 승무원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지시가 있었는지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또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에서 화재가 난 데다 대처 미흡 논란까지 벌어지자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참 불안한 느낌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 좀 저가 항공을 타야 되나 어떤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좀 더 높은 등급의 항공사들이 기내 연식이라든가 그런 안전 관리 그런 게 더 중요시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부는 항공사와 승객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항공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유력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는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면 기내 반입 물품 규정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제주항공 비행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해 말 40대 직장인이 대출 빙자 사기범에게 한 달 넘게 협박당하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돈을 빌려줄 것처럼 접근한 뒤에 오히려 돈을 보내면 불려주겠다고 유인했는데 날짜를 못 맞추면 피해를 입혔으니 돈을 더 보내라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이나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25일 밤 40대 직장인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SNS에 남은 메시지가 수상했습니다. A씨와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 사이 대화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직장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더니 먼저 돈을 보내면 자기 돈과 합쳐 불린 뒤 차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했습니다. 상품권 등을 사서 비싸게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은커녕 돈만 계속 요구했는데 A씨가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B씨는 이로 인해 자기가 손해를 봤다며 돈을 더 보내라고 재촉했습니다. 믿고 있으니까, 내 돈이 있으니까 저기에. 그거 하나 믿고서 돈 보내라고 그러면 보내고 내 돈을 찾을 생각에만. 하지만 B씨는 이전에 건넨 돈도 돌려주지 않은 건 물론 불법적인 수법에 가담한 거라며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고 A씨를 협박까지 했습니다. A씨 어머니 등 가족에게도 욕설 메시지를 보내며 위협했습니다. 전화해서 인증 풀어라. 평생 빚만 갚다 죽어. 이렇게 계속 오니까 저도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결국 A씨는 자신의 적금은 물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3억 원 넘게 B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는데 견디다 못한 A씨가 숨진 뒤에도 돈 요구와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카톡으로 돈 갚아라, 죽인다, 살린다. 사망한 이후에도 거기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됩니다. 경찰은 B씨를 검거해 대출 빙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추가 범행을 의심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상품권을 사고 팔지도 않으면서 A씨에게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A씨가 숨진 뒤에야 전담팀을 꾸려 계좌와 IP 추적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했다며 항의하는데 경찰은 용의자 추적 등에 시간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전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전화로 친구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고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B씨가 평소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소리 지르는 상사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1%가 직장에서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8.8%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사가 후배에게 소리 지르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응답은 상위 관리자가 일반 사원의 2배가량 많았고 남성이 여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잇따라 규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이른바 강북권 대개조 구상에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상업 수요와 주거지 재정비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전벽해 수준의 대변화를 장담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권 대개조는 역세권 개발과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로 시작됐습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을 동북권과 서북권역을 2, 3배 늘려서 강남지역과 상업지역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먼저 광운대역 물류부지엔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이전하면서 1,800개 일자리가 옮겨오는데 대기업이 서울 동북권으로 이전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강북의 코엑스를 표방하는 서울역 일대 복합 개발 사업도 16년 만에 착공에 성공했습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에 대형 회의장과 호텔, 오피스텔과 녹지가 들어서면 주변 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창동 차량기지 부지엔 서울 아레나가 착공했고 27년엔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조성도 시작됩니다. 여기엔 화이트 사이트, 즉 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개발하되 일자리를 의무 유치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애를 먹던 강북 지역 주거지 정비를 도울 규제 완화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원, 강북, 구로, 동작, 중랑, 금천구 등에서 새 규제를 적용한 정비사업 계획서가 잇따라 통과돼 사업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다만 강북과 강남의 상업시설과 인프라 차이가 워낙 커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비슷하게 대규모 개발됐던 마곡이 반값 임대료에도 공실률 60% 수준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점은 부담입니다. 기업 입지란 건 사람들의 이주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산업 생태계라든가 종사자의 이주라든가 이런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성공하자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강북권 개발의 핵심인 철도 지하화가 아직 사업지 선정 단계인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과 비교해 이번 연휴 기간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20일부터 어제까지 설 특별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5일부터 그제까지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지난해 연휴 기간과 비교해 42.9%, 사망자는 5% 감소했습니다. 20일부터 30일까지 하루 평균 112 신고 건수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6.6% 줄었습니다. 긴 연휴 뒤 첫 출근길인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예보된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영서에 5mm 미만의 비와 최고 5cm의 눈이 내리고 충청 북부에도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내리는 눈이나 비로 도로에 빙판이나 살얼음이 만들어지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네, 이르면 오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윤 대통령 사건은 어디에서 심리하게 되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될 텐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 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현재 윤 대통령으로서는 탄핵 심판과 또 형사 재판을 지금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최장 6달인 구속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 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보이는데 남은 쟁점들도 있다고요. 네, 윤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유지나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의혹들이 있는 만큼 특수본 체제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윗선에 대한 처분만 이뤄졌을 뿐 공범 사건과 각종 고발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국회 봉쇄나 선관위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일선 군 지휘관들이나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때 내란 혐의만 적용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휴에도 변호인을 접견하며 재판을 준비했는데 오늘부터는 일반 접견도 가능합니다. 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변호인 외에 외부 인사들도 윤 대통령을 방문할 수 있는 거죠? 네,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해제됐습니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제한되어서 지난 설 연휴 동안에는 변호인 접견만 이뤄졌는데요.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접견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도 이어간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 준비도 변호인들을 만나며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당분간 대통령 면회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결 수용자의 일반 접견은 하루 한 번 이뤄지고 평일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 사이 신청을 받는데요. 당일 신청이 아닌 사전 신청을 통해 접견 접수가 이뤄집니다. 수용자의 접견 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제한되는데요. 서울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들이 너무 많아 10분 안에 면회를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구치소 집회 상황은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네, 설 연휴 동안에도 매일 진행됐던 구치소 앞 집회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다만 지금은 이른 아침이어서 구치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10명 안팎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며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은 아직 모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부터 일반 접견이 시작되고 외부 인사들이 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집회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도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부대를 추가한 모두 6개 부대를 배치해 탄핵 찬반 측을 분리하고 우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전히 여야가 강하게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최 대행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국무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가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 이번 주말이면 시한이 끝나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무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야당은 즉각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킨 뒤 최 대행에게 법안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입니다. 야당에서는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실익이 없는 특검이라며 역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검이 이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특검의 실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들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직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7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지지자들이 구속 여부가 적합한지를 따지는 구속 적부 심사를 서울중앙지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19명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구속된 지지자 측 변호인은 YTN에 피해자 격인 서울 서부지법에서의 재판은 법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결과 획일적으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다른 법원으로 관할이 이전돼야 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불법 행위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이 경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온라인 사이트 DC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성명 불상 이용자들을 내란 음모,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DC인사이드의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운영자 등 일부 커뮤니티 운영진에 대해서도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자료를 분석하며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 진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설 연휴 동안 법리 검토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선동죄는 선동 당시 객관적 상황과 발언, 장소, 기회 등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와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내란 실행 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 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돼야만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이 내란 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만큼 이를 참고로 전 목사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의 고발장이 10건 가까이 접수되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서부지법 폭동 중계 영상을 뒤늦게 지운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협조를 받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의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는 연휴 기간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아직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국내 증시가 일주일 만에 개장합니다. 연휴 기간 미국 증시를 덮친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 쇼크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여파도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각 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딜림룸 현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환율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2,537.98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726.84포인트 그리고 환율은 1,446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저비용 고성능의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구현했다는 소식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널뛰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엔비디아향 기업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다시 방향을 바꿔서 소폭 하락하면서 2,53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환율은 1,446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 역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경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가 끝난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연휴 기간 청취한 설 민심 관련 당의 입장과 함께 또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께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 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 차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휴 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 통상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연휴 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가 있었습니다.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 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을 해서 무엇을 더 밝혀냈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 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습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 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 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하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 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흥묘 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현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 명 더 얹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깊은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또 이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 뒤에 접견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변호인 외에는 접견이 제한되는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주 금요일에 해제되면서 오늘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했는데요. 대통령 고위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 뒤에 접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용산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위 참모진이 누구인지는 전해지지가 않았는데요. 저희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형사재판부 오늘 지정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에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휴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졌었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이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은 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온 그 형사 25부의 배당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자들이 이제 구속 기소가 먼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도 형사 합의 25부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결국에 이렇게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을 이제 좀 검토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이게 같은 재판부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 병합 심리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병합 심리 같은 경우가 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죄를 공범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 심리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 혐의를 이제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업 심리도 검토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 병업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행 심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이 공판 준비 기일이 1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쟁점이 됐던 것이 이 병업 심리로 하는 것이 좋으냐 병행 심리가 좋으냐에 대해서 검찰과 지금 변호인 측에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병업 심리와 병행 심리에 대해서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본격적인 심리가 3월부터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 취재기자 보도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예, 일단 만약 오늘 배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 이제 재판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판에 이제 본격적인 공판에 나서기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함으로써 이 쟁점이라든지 증거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 재판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 몇 회 정도의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판 기일까지는 아무래도 한 달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출석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 사건에도 직접 출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형사사건에도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공판 준비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공판 준비기일까지는 출석하지 않고 이후에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내란 혐의 수사와 기소 과정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은 뭘까요? 예, 아무래도 일단은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뭐 이런 확보한 증거들 자체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과 별도로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어떤 이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네. 각 입장을 좀 저희가 짚어보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내란죄가 이제 형법 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조문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굉장히 시간이 짧았고 유혈 사태도 없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내란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인 것이고,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이에 이제 반대되는 사실관계를 주장할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다른 물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국헌 문란의 목적 그리고 폭동 이렇게 크게 두 축이 모두 인정이 되어야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대로 대통령은 이것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서 이런 부분들에 좀 힘을 실을 계획인가요? 예, 이 국헌 문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 91조에서 조금 더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하나를 정의로 두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의 이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서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이제 군이 출동했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관위에 군이 들어갔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국회 측의 이 탄핵 상권에서도 동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측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회의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사실관계에 대한 뭐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었다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답변에 또 근거하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출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의 증거들을 이제 재판부에서 확인을 하고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를 뭐 논리적으로든지 아니면 증거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가 재판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증거가 나오는 것인지를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란죄 성립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탄핵 심판과 지금 형사 재판이
재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이 지금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지만 일주일에 3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사건이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1회 이상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그렇다면 총 3번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이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다음에 실제 공판기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뭐 2월 말이나 3월 정도라고 한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의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는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화목으로 할 것인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형사 사건에서도 공판 준비 기일을 몇 차례 가질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측은 또 보석 청구 방침도 밝혔는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보석이라는 것이 이제 형사소송법상에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 단계에서 1심에서 6개월까지도 최장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보석 같은 경우가 필요적 보석 그리고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예외 사유가 없는 한은 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 임의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원의 재량이라든지 직권으로 이 부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예외 사유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을 넘는 이 중한 죄를 이제 범한 혐의를 받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죄증을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이제 예외 사유로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김용현 전 장관이 최근에 이제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재판부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던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석 청구를 했을 때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달리 볼 것인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이유를 통해서 보석에 지금 허가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석의 허가의 가능성도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는 보석을 청구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주 헌재 5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증인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지금 출석할 예정인데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 대통령과 진술이 지금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엇갈리는 상황에서 심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헌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다음 기일에 이제 예정돼 있는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당시의 사령관이라든지 이 뭐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어떠한 내용을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일단 국회 측에서는 국회 측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신문을 할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반대 신문을 통해서 그 신문의 답변 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최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주신문과 반대 신문의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그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제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의 증인인 거죠. 네, 예, 그렇다면 맞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 건데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직접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신문했었고 당시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신문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국회 측 증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신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이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5차 기일을 하루 앞두고 좀 중요한 일정이 있잖아요. 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이제 위헌 여부가 판단이 될 텐데 만약에 이 결정이 나면 이 부분도 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권한쟁의 사건 같은 경우 네. 2월 3일에 이제 이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임명 절차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 여부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이 그 탄핵에 대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부분 탄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제계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지난해 4분기 사업부별 세부 실적과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 4,927억 원, 매출은 75조 7,88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도 보시는 것처럼 눈이 흩날리고 있는데요.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있겠습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서쪽에서 발달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북부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낮 동안 강원과 충청으로 확대하겠고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1에서 5cm가 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도, 청주는 6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10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눈은 오후 늦게 수도권부터 그치겠지만 충청지방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새벽부터 남서쪽에서 유입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방에 눈비가 오겠고 저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파는 주말 사이 주춤하다 다음 주 초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오전 한때 세종과 충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